오늘은 이제 동대문구 보건소와 경희대학교 병원이 같이 예비맘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산부인과 교수님, 소아과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제가 3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산후우울감, 산후우울증, 또 최근에는 주산기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후우울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발견한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 워터파크에 가면 있는 이제 파도풀입니다. 네, 왜 산후우울감 강의를 한다 그래 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 파도풀 사진을 보여줄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산모분들 또 상담을 신청하는 산모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파도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큰 파도가 밀려온다라는 것들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파도가 막상 이제 높은 파도에 빠져보신 분들은 실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큰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파도가 닥치게 되고 나에게 그 파도가 덮쳐왔을 때는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주변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물속에 이제 흠뻑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의 느낌들을 이제 임신 과정의 여러 어려움과 출산 후에 이제 산모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진료하다 상담하다가 자주 듣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의 좀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 파도풀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만큼 예측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힘든 정도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스트레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비유를 이제 드리고자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만화 주인공의 눈을 크게 확대한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인터넷 하다 보면은 그 일시 정지 기능이 있죠. 그 일시 정지 기능을 제가 확대해서 이 슬라이드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임신과 또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것들은 한 번 시작이 되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기가 참 힘듭니다. 네. 이것들이 좀 산후우울감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기치 않았던 임신도 있고 계획했던 임신들도 있고 많은 준비들을 이제 산모분들과 가족분들이 함께 하게 되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 육아를 하는 중에 이 과정들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 셋째를 임신하는 분들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 이제 어려움과 어색함들의 여러 감정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심리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출산 과정에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다, 일시 정지 버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드신다라는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나 자신의 이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이 산후 우울감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 생각을 해보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운 상태지만 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이 산후 우울감의 극복과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느낌으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고 여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우울증의 위험에 좀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취약하게 된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이제 에스트로겐의 이제 출생부터 임신, 출산, 폐경기, 폐경까지의 요 이제 분비 양을 좀 표시를 한 거고요. 요 빨간색 화살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제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출산과 동시에 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컸을 때가 우울증에 굉장히 좀 취약하게 되는 이제 시점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 직후, 그래서 산후 우울증도 이제 출산 후에 시작되는 우울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산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산모분들이 우울감을 경험을 하고 이 중에 또 상당수는 우울증으로 이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번 강좌의 주제는 아니지만 또 여성분들이 많이 그 우울증이 오시는 시기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이라고도 표현하고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또 한 번 크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는 변화가 컸을 때도 우울증의 위험이 좀 올라가게 된다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좀 취약하게 되는 시기가 임신 후기 그리고 출산 초기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그림을 앞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산후 우울증이 또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감이 뭔가 의지나 환경 문제도 분명히 작용을 하지만 이게 이 생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좀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내 아이를 좀 낳았는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예쁘고 기다려오던 아이인데 전혀 이게 기쁘지가 않고 슬프고 의욕도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산모분들의 탓이 아니라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산후 우울감, 산후 시기가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또 조사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도 정신건강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산후 시기만큼이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여러 스트레스 문제나 건강 저하의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를 이제 산모분들이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 시기만큼이나 임신 초기의 정신건강 문제, 특히 불안의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산후 우울감, 산후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정신의학계에서는 2013년도부터 주산기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주산기 우울증은 기존의 산후 우울증은 출산 4주 이내에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돼서 지속이 되는 경우를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임신 기간 중에도 우울감을 경험하고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과 출산 4주 이내에 시작된 우울증을 합쳐서 주산기 우울증이라고 최근에는 부르고 있다라는 개념의 변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런 개념의 변화들은 이제 그만큼 출산뿐만이 아니고 임신 기간 중에 우울증이 생기는 이제 경우들이 계속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 중 정신건강이 왜 중요하냐, 주산기 우울증이 왜 중요하냐. 주산기 우울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산모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들이 변화하게 되고 신체의 여러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은 상파합병증이 증상들이 이제 비율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기 진통이나 이런 신생아 집중 치료제 치료의 증가 같은 비율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이도 사실은 이제 어머니 안에서 애착 관계들을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애착 관계 형성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가 예민하거나 자주 울거나 발달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 말씀드린 애착 관계 형성의 지장이나 좀 쉽게 불안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주산기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이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그 약물 치료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이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하고 약을 꼭 써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더 심해지기 전에 해결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산모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산후 우울증 관련돼서는 주로 외국의 데이터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편적으로 나온 조사 결과들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201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국책과제를 하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관련 합병증, 그래서 임신 중에 그 고혈압이 생기거나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거나 아니면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우리나라 산모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가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고 어떤 것들이 위험 요인이고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3년부터 17년 동안 4,328분의 우리나라 산모분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산후 우울감 관련된 연구 결과 중에서는 이제 잘 연구가 되어 있는 거여서 이 결과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 고혈압 같은 것들은 이제 산정 검사나 체크를 할 때 항상 하게 되는 검사이고 실제로도 유병률도 임신성 당뇨는 1에서 14%, 임신 중 고혈압은 2에서 8%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하죠. 근데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주산기 우울증도 임산부의 이제 산모의 25에서 35%, 많은 연구 결과에는
이제 80% 가까이 우울감을 경험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에서 13%, 대개는 한 10에서 15% 정도, 연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한 10% 정도는 이제 경도 또는 이제 심각한 중증 우울증 단계를 충족을 할 정도로 이 산후우울증의 비율도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 중 고혈압만큼이나 그 많이 흔한 질환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위험 인자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은 다음 슬라이드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 이게 제1병원에서 수행을 한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이 산후우울감과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위험 요인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그걸 실제로 조사를 해서 위험 요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결과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 상태인데요. 이 기혼 상태가 아닌 이제 미혼 상태인 경우, 기혼 상태가 아닌 결혼 상태에서의 이제 임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산후우울증의 비율이 이제 2.4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직업이 이제 없는 상태의 경우라던가 300만 원 이하의 낮은 가계소득이라고 여기는 이 연구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소득과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각각 1.65배, 1.8배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이제 체중이 많이 증가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체중이 많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위험성이 1.58배 정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체중보다는 이제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 위험성이 특히 높아진다고 돼 있어서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산후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우울증을 예전에 알았던 경우 위험도가 많게는 4배 이상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우울증이 알았던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에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산후우울증을 예전에 앓으셨던 분은 둘째나 셋째를 낳았을 때 산후우울증이 또 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첫째보다는 둘째나 셋째 임신인 경우에 산후우울증이 더 잘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나 입덧이 있거나 절방 유산을 경험하게 됐을 경우에 산후우울증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 빨간색 글씨인데 한 가지만 녹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거는 이제 산후우울증이 좀 덜 생기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제 가벼운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한 산모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5배 정도 우울증이 좀 덜 생겼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적절 체중 관리와 이제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들이 산후우울증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후우울증,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주산기 우울증의 이제 정신사회적 위험 요인인데요. 이거는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정도도 많이 받게 되고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다고 느끼고 삶의 질도 좀 저하되는 이런 원인들이 다 이제 산후 우울감이 증가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연구자들이 이제 대인관계 스트레스들이 어떤 스트레스들이 산후 주산기 우울증과 연관이 돼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돼서요.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 시댁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 관계 문제, 친정 관계의 문제 있는 경우 각각을 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시댁이 많이 나올까, 배우자
관계가 많이 나올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결과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시댁과의 관계에 안 좋은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강조드리겠지만 사실 오늘 이게 그 카메라를 지금 다들 안 켜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 예비맘들이 들어오셨는지 예비맘에 이제 배우자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는 대상들은 예비맘보다는 예비맘의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분이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의 어려움이나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 산후우울감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성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거나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경우들도 이게 우울감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산후우울증의 여러 뭐 주요 이제 그 개념들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산모 건강 조사를 통한 이제 출산 후 우울증, 그다음에 주산기 우울증, 산후우울증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이 적정 체중 조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고요. 임신 과정 중에 체중이 많이 증가되는 쪽으로 우리 신체가 많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을 하셔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 정상 체중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산후우울증 예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의 정의는요, 좀 최소 10분 이상, 너무 운동 강도를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이제 뭐 좀 약간 빠른 걸음에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산책, 그 정도면은 가벼운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집안일을 하는 가사 활동을 하는 주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직 있는 분들의 활동량 정도도 가벼운 신체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런 좀 임신 중 건강 관리에서 다른 영역의 부분들은 가벼운 신체 활동이 아니라 좀 더 증가된 신체 활동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증 예방을 놓고 보면 임신 중에 이제 가벼운 정도의 신체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이 산후우울감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배도 계속 불러오시게 되고 뭔가 잠을 잘 때도 소변도 자주 마렵게 되고 자주 잠도 깨게 돼서 깊은 잠을 좀 못 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수면 부족이 심하게 되게 되면 조기 진통이나 인지 기능의 좀 감소 그리고 우울감의 증가들을 경험을 하게 돼서 임신 중 수면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부터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럴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만으로도 이 수면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게 되고요. 임신 후기 때는 이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그 베개를 이 다리 사이에 넣고 잠을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이 배 밑에 베개를 좀 받쳐주는 정도로 베개를 잘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임신 중에 수면 관리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꾸 잠자기 전에 이제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면 가뜩이나 우리 아이가 방광을 누르게 돼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는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면서 잘 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좋지가 않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작은 양의 이제 상온의 물을 이제 물 정도만 마시는 것들이 수면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 중 수면 관리의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어느 정도는 맞춰놓는 게 중요하고요. 취침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상 시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을 정해놓고 임신 중에 이제 생활하시는 것들이 건강한 수면 관리의 한 요령이고요. 낮잠도 주무셔야죠. 낮잠 주무셔야 되는데 낮잠을 적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낮잠은 1시간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임신 중 건강한 수면 관리 요령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하버드 의대의 부속 병원의 연구진들이 이제 우울증을 좀 실현 가능한, 조정 가능한 예방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규모 조사를 한 연구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이 산후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도 우울증에서 우리가 좀 우울증 예방할 수 있는, 우울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을 안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나온 것들이 뭔가 타인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우리 뭐 이제 벤틸레이션 한다, 환기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타인에게 내 마음을 좀 털어놓는 것들이 우울증의 예방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제일 중요한 요인들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적정한 수면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신체 활동, 텔레비전 시청 등도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연결이 가장 강력한 예방 인자였고요. TV 시청도 너무 많이 하는 거가 우울증 예방에 좋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V 시청을 좀 줄이고 낮잠을 줄이는 것들이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결론은 남편분이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신 사모분들은 산후우울감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보다는 육아휴직 같은 제도적인 도움들도 우리 사회의 변화들도 굉장히 산후우울감과 산모의 정신건강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배우자의 남편의 육아휴직 비율은 20%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도대체 산후우울증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울증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울증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의 저하나 식욕 저하, 불안 초조, 집중력 감소, 지나친 죄책감, 아이를 해치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 증상이 임신 중이나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주상기 우울증이라고 한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마음을 털어놓고 뭐 본인의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 대처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 의사 대학병원도 좋고 이 개인 정신건강의학과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대문구 보건소는 경희대학교 병원의 이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센터장으로도 있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의원을 찾아가기가 좀 꺼려지시는 경우에는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 신청을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우울증을 이제 구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호르몬 변화가 갑자기 납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신체적으로도 좀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치료가 필요한 산후 우울증은 아니다라는 개념들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이 2주가 넘어가고 증상의 심각도가 굉장히 심해서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방법, 여러 상담 치료를 하는 방법, 이제 광치료,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도 있고요. 이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을 통한 전기 유도 자극을 치료를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사실 병원에 오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경증 우울증 이상인 경우에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2, 3개월 정도 약을 사용하면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슬라이드가 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산후우울증을 치료하는 산후우울증만 대상으로 한 우울증 좀 신약이 새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통해서 한 60시간 정도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미국 식약청 승인을 받았는데요. 비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아주 고가의 약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의학이 좀 많이 개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다들 먹는 약으로만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우울증이 이 비강내 흡입제라고 해서 코로 흡입하는 우울증 치료제도 새로 나왔습니다. 먹는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좀 빠르고 개선 효과가 이제 커서 이제 심한 산후 우울증 분들한테는 이런 치료 방법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강의해야 될 시간이 질의응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에딘버러 산후우울증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예비맘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항목들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웃을 수 있었고 사물들의 즐거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0점, 1점, 2점, 3점에서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일들에 대해서 즐겁게 기대하였다. 이전과 비슷했다. 확실히 덜했다. 거의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세 번째 항목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책망했다는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근심하거나 걱정을 하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점수가 많을수록 이 산후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꼈다. 여기도 한번 점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가 6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7번째 항목은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었다. 8번째는 나는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느꼈다. 나는 몹시 슬퍼서 울었다. 10번째가 마지막 항목입니다.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10개의 항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9점 밑으로 나오신 분들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가 정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점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게 내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좀 의뢰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제가 이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이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이제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 60대가 되셨을 텐데 정신과 여자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제 뭔가 좀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정리를 해주신 책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단락이 지금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그 임신을 이제 출산하신 오늘 강의 들어오신 우리 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멘트를 같이 읽는 걸로 오늘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그 얼굴을 보고 뭐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낭독해 보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분들 그런 거 부탁해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못하는 것은 빨리 못한다고 말하고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렴. 그것이 아이와 나 모두를 지키고 나아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중에서. 네. 공감이 되시나요? 아까도 강의 초반에 이 일시정지 버튼을 그 임신이 시작되고 나면 임신, 출산, 양육에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우자와의 관계, 특히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강조, 그리고 신체 활동과 체중 관리, 그다음에 수면 관리 같은 것들이 우울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행복하셔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후 우울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10% 내외 정도가 이제 우울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이게 길어지게 되고 이게 산후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경과들이 보이면 더 심해지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팅으로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 강의 집중하느라고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채팅을요. 네. 여기도 지금 우는 아이를 보면은 갑자기 짜증과 화가 폭발하고 뭐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신건강학회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 내지는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질의사항이요. 선생님 저 아이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때려놓고 나서 너무 많이 울고 이대로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했어요라고 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질문해 주신 이제 어머님도 아마 병원에 오시는 분들과 비슷한 좀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출산 후 4주 이내가 아니라 양육 중에도 뭐 우울증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뭐 선별 검사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점수가 좀 높고 지금 호소하시는 이런 좀 심리적인 반응들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상담이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좀 신청해 보시는 게 많이 해당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경희대학교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심각한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요. 우리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과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뭐 비극적인 쪽으로만 우리 머리에 회로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런 산후 우울감이 좀 심해지게 되면 내가 아이한테 잘못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게 아이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돼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 정신건강학과 입원도 뭐 2, 3주 정도 권해드릴 정도로 산후우울증이 이제 방치가 돼도 심해지게 됐을 때는 이런 상급종합병원에는 그 정도 심각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말씀 주신 분도 출산 6개월 차고 이제 하루하루 전쟁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남편분이 잘 도와주시지만 모든 것이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다. 이게 산후우울증인지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기간이나 이제 출산 후에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산후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좀 지속이 되는 분들은 산후우울증으로 진행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다. 모든 산후우울증 분들이 다 그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방적인 치료나 이제 한 1, 2개월 정도의 상담 치료로 종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도가 좀 지속이 되거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서 자꾸 아이한테 좀 짜증이나 화 아니면 뭐 아이를 가볍게 때리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정도라면 그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고를 많이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꽤 많은 분들, 뭐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은 1, 2개월 정도만 복용하셔도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 변화라든가 뇌신경 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회복이 돼서 내 의지로 극복하기가 좋은 몸 상태가 되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뭐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좀 우리나라 분들 그 심리적인 거부감이 당연히 있으시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나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분들은 질문 주신 분들이 다 그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개월 된 아들이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들과 줄어든 잠과 이제 거울의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미워 보인다. 아이와 함께 울고 있다. 어떻게 해야 우울하지 않을까요? 이제 앞에 본 이야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가족분들, 친정, 시댁, 그 다음에 좀 배우자분들에게 이런 심리 상태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서적으로 좀 공감하고 이해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그 산모분들이나 이제 출산하시고 아이 어리신 분들이랑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워킹맘 분들이 좀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잠깐 육아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일을 하셨는데 임신을 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시니까 그로 인해서 겪는 뭐 상실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최근 몇 년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힘들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질의하신 분이 뭐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신지 전업주부신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만큼 좀 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 좀 환경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찾아서 들으실 정도의 분들은 그만큼 이 문제들이 고민들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오늘 좀 들어오셨을 것 같고, 실제 채팅하신 분들을 봤을 때도 이게 뭐 수면 장애들도 있고, 아이가 당연히 예뻐 보여야 되는데 아이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아이에게서 굉장히 좀 피해 입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면 이 산후우울증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변에게 오늘 강의 나와 있던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담을 좀 신청하는 것들이 방법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요. 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네, 이 강의는 남편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이제 남편분 직장에 가서 직장 건강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남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는 거고요. 11점 정도가 나오셔서 놀라셨다고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이제 12점 이상, 13, 14, 15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11점 정도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상에 나오는 우울증 진단 기준과도 좀 맞춰보시고, 힘든 정도가 2주 이상이 지속이 되고 뭔가 예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못하시게 되면 우울증으로 진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 있으셨고요. 네네. 임신 23주 차시죠. 잠이 많이 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산전 우울증, 주산기 우울감인데요. 네네.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초기, 임신 중기, 그리고 임신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될수록 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불안 지수도 좀 높아지게 되고요. 스트레스 지수들이 굉장히 다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뭐 어떤 분들은 불면증으로 증상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면 시간을 오히려 과다되는 수면 사이클이 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무기력감이나 뭐 이제 우울감이나 짜증이 느는 것들 같은 정서적인 변화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치료를 요하는 산후 우울증은 아니고요. 이 산후, 그러니까 좀 정상의 산모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문제와 좀 치료가 필요한, 좀 병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을 구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속 기간과 정도가 좀 심해지시고 산부인과 가셔서 산전 검사를 하셨을 때 뭔가 산전 지표들이 변화가 있다거나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담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정신과로 오세요. 뭐 정신건강의학과를 상담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50분 그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하신 분 답변을 했더니 딱 5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료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뭐 저희 경희대학교 병원에 저를 포함해 다른 여러 좋은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 신청과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